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중동 스타일의 고급 레스토랑 마라케쉬. 1992년 문을 연 이곳은 이국적인 분위기로 입소문을 탔고 음식도 좋은 평을 받아서 많은 고객이 몰려들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중동 출신의 부유층들이 애용하는 식당으로 그 명성을 쌓게 되죠. 이 식당의 사장인 베시어 카우차치. 그는 시리아에서 태어나서 자란 후에 1970년대 중반 미국으로 왔고 본격적인 경영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LA 할리우드 레스토랑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사업 수완을 익혔는데요. 그 경험을 살려서 마침내 필라델피아와 워싱턴 DC에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열게 됩니다. 계속된 성공으로 탄탄대로를 걸을 것만 같던 그의 삶. 하지만 그가 한 전화를 받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은 뒤바뀝니다. 워싱턴 DC에 마라케시를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82년.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받았더니 수화기 너머로 아무 말 없이 그저 숨소리만 들렸는데요. 베시어가 막 전화를 끊으려는 찰나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죽을 거야. 목소리를 들어보니 겨우 10살 정도 되는 어린 남자아이의 음성입니다. 어딘가 꺼림직했지만 그저 애들의 장난이라고 넘겼죠. 하지만 그날 이후 이 레스토랑에는 계속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협박 전화가 걸려옵니다. 심지어 하루에 15통에서 20통씩 전화가 걸려왔죠. 목소리는 하나같이 그 어린 남자아이였습니다. 끊임없는 전화 테러 속에서 급기야 이 협박범에게 프랑스어로 어린아이라는 뜻의 랑팡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을 정도인데요. 사실 이 레스토랑은 영업 중인 곳이기 때문에 걸려오는 전화를 무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간혹 전화를 받지 못할 때가 있었고 그럴 땐 자동 응답기로 넘어가는데 그럴 때마다 기계엔 협박 멘트나 기괴한 웃음소리가 담겨져 있었죠. 그런데 랑팡의 위협은 단순한 장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장인 베시어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구들 이름까지 줄줄 꿰고 있었고 또 가게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겁을 주기도 했죠. 종종 전화기 너머로 기관총이 발사되는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마저 들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장 베시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그게 단순한 전화 협박 때문만이 아닌 사실 그에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끔찍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는 시간을 거슬러 베시아가 레바논에 살던 1974년 7월의 어느 날. 그는 수도 베이루트에 있는 한 고급 호텔로 아내를 픽업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아내 게일은 꽤 오랫동안 밤무대 가수로 일하고 있었는데 픽업을 하려고 호텔에 다다른 순간 낯선 차량 한 대가 다짜고짜 가로막더니 베시어를 체격이 건장한 남자들이 차에서 꺼내서 바로 납치해가 버리죠.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명백한 납치극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베시어가 정신을 차렸을 땐 지하실에 감금된 상태였습니다. 납치범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가 미국에서 파견된 CIA 스파이 요원이라면서 단단히 오해를 하는 듯한데요. 베시어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였긴 했지만 결코 스파이는 아니었습니다. 이후 납치범들은 너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레바논에 왔냐면서 모진 고문을 감행했죠. 베시어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도 재우지 않은 채 겨우 목만 축일 물만 주면서 2시간 간격으로 고문이 이어졌죠. 이때 베시어는 마치 환청처럼 옆방에서는 아내와 아들이 고문을 당한 듯한 비명소리마저 들었습니다. 이런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던 그는 플라스틱 조각으로 손목을 그어서 자살 기도를 하기도 하죠. 납치범들이 응급 상황에 병원으로 옮기게 되는데 천만다행으로 그 틈을 이용해서 베시어는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납치 사건. 2달 후에 그는 아내 게일과 이혼을 했고요. 즉시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LA 레스토랑 매니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였죠.
배시어의 생각에 지금 이 마라케시 레스토랑으로 전화를 하는 협박법은 어쩌면 8년 전 레바논에서 있었던 납치 사건과 관련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심증에 불과했고요. 마땅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그는 계속해서 이 전화에 시달려왔죠. 그렇다면 이 전화는 과연 얼마나 지속되었을까요? 무려 10년입니다. 10년. 특히 그 중에 4년이라는 동안에는 7,000통이 넘는 전화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기도 했고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물론 그동안 배시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전화가 이어지던 1986년 5월, 배시어 차량 본네트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올랐죠. 카센터에 가보니 누군가 의도적으로 와이어를 끊어놓은 것 같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즉, 배시어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누군가가 분명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건 전화 이상의 협박이죠. 참다 못한 그는 FBI에 이 사실을 알렸고 수사를 의뢰하게 되는데요. FBI는 전화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고요. 걸려오는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상하게도 전화는 한 곳이 아니라 워싱턴 DC 여러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게 확인됩니다. 또한 기록된 장소와 시간을 봐서는 한 사람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FBI조차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배시어는 결국 계속되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전화는 계속되었죠. 당시 배시어를 대신해서 레스토랑 매니저였던 러쉬가 가게를 돌보고 있었는데 러쉬 또한 테러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협박범 랑팡은 매니저의 스케줄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과 지인들 이름까지 전부 꿰뚫고 있는 정말 너무도 소름 끼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으로 러쉬의 아들 리처드가 정체를 알 수 없는 2명의 남자에게 심하게 폭행당하는 사건마저 발생하죠. 랑팡은 전화를 걸어서 네 아들 리처드를 폭행한 게 나와 내 동료들이 맞다고까지 시인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러쉬의 집 앞에 나는 리차드를 죽일 거다 라는 글을 페인트로 남기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10년간 이어진 도를 넘은 전화 협박. 배시어뿐만이 아니라 레스토랑 직원과 그의 가족들까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배시어는 그때 특단의 조치를 내놓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아예 대대적으로 알리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테러를 당한 지 10년 만인 1993년, 그는 미국의 방송사에 이 사연을 제보했고 믿기 힘든 스토리가 미 전역에 퍼지게 되죠. 사람들은 저마다 랑팡의 배우를 추측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과거 그 레바논 납치 사건의 배후와 랑팡의 배우가 동일하다고 믿었죠.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배시어가 과거 레바논에서 납치를 당했을 때 호텔에 있던 아내를 픽업하러 가는 길이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배시어의 전 부인이 일하던 그 호텔은 사실 평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상당수의 정치인들, 외교관들, 그리고 무기거래상과 로비스트들까지 드나들면서 어쩌면 레바논을 뒤흔들 만한 은밀한 거래가 진행되던 곳으로 익히 유명합니다. 여기에 전 부인이었던 게일은 종종 무기상들이 주최하는 파티에 남편인 배시어와 함께 참석하기도 했죠. 이후 실제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배시어를 스파이로 오해하고 납치한 이들은 팔레스타인 해방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팔레스타인 해방군과 무기상, 그리고 전 부인이었던 게일 사이에 어떤 모종의 거래 혹은 오해가 있었고 그 결과 애꿎은 배시어가 표적이 됐던 건 아닐까요? 한편 랑팡 전화 테러 사건을 조사하던 한 기자는 그럴듯한 가설을 추가합니다. 레바논 납치 사건에 가담했던 가해자 중 한 명이 워싱턴에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러던 중 배시어의 가게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추측이었죠.
특히나 이 가게가 이 중동 지역의 어떤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이 애용하는 명성이 자자한 식당이란 점에서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날까 두려웠던 이들이 배시어를 워싱턴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무차별적인 전화 테러를 했다라는 추측. 미 전역에서 온갖 가설이 만들어졌고 FBI도 끈질기게 추적했지만 결국 랑팡의 배우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배시어는 2002년을 끝으로 레스토랑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고요. 현재 이곳이 영업 중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남자를 이유도 모른 채 10년 넘게 괴롭힌 지독한 전화 테러.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지난 2017년 60대 남성인 박 씨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걸려오는 전화로 무려 6년간 고통받고 있다고 방송사에 제보하게 되는데 언젠가부터 새벽 4시가 되면 핸드폰에 10분 간격으로 정확히 4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게다가 전화벨은 4번만 짧게 울리고 끊겨버리죠.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는 사업상 번호를 바꿀 수도 없고 또 내내 꺼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경찰서에 신고를 하긴 했는데 통신법상 제대로 된 수사는 어려웠다고 하죠. 이후에 그는 공중전화국을 비롯해서 청와대까지 민원을 넣었지만 별다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이 답답한 사연은 방송사를 통해 알려졌는데 일각에서는 통신사 오류가 아니냐라고 추측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6년간 꾸준히 일정한 시간에 전화가 온 건 분명 고의적인 확률이 높다라는 주장이었죠. 게다가 생각해보세요. 새벽 4시에 정확히 전화벨이 4번 울리는 4통의 전화. 어쩌면 상대방이 죽음의 숫자 4라는 것에 의미를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후에 프로그램 취재진은 평소 그에게 원한이 있을 만한 사람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경찰의 도움까지 받아서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그 인근에 잠복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마침내 야심한 새벽 문제의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한 남성이 포착됩니다. 이틀 연속으로요. 놀랍게도 그는 평소 박 씨와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처음엔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이 남성은 추궁에 못 이겨 맞다, 지난 6년간 전화 테러 내가 한 짓이다 라고 자백하게 되는데요.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스토리는 다소 황당했습니다. 6년 전 어느 날 그가 늦은 밤에 박 씨에게 전화를 해서 좀 나와달라라고 불러낸 적이 있는데 마침 그때 거절을 하고 나오지 않게 되자 기분이 나빴다는 겁니다. 예? 그런 단순한 이유로 시작된 6년간의 전화 테러. 결론적으로 피해자 박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고 이건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거 아니냐 하면서 대인배처럼 그를 용서하게 되죠. 그렇게 방송은 끝을 맺었습니다. 전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나라면 저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화 테러는 단순히 웃어넘길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0호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나 문자, 편지, 메일을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괴롭힌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분명 명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가 괴로움을 넘어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면 이 처벌의 수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지게 되죠.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재미거리일지 모르는 장난 전화. 하지만 그것이 계속된다면 일상을 위협하는 극강의 공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 격렬해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미 해군은 적군인 독일 쪽에 유보트 때문에 큰 골치를 앓고 있었는데요. 고성능의 독일 잠수함 유보트가 대서양을 횡단하는 연합국의 군함들을 비롯해서 선박들까지 무차별하게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은 이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특히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그의 라이벌이라고 불리는 미국인 천재 개발자 니콜라 테슬라, 그리고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의 내장형 프로그램을 처음 고안한 미국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폰 노이만 같은 최고의 인재들을 총동원해서 대처 방안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3명의 천재가 머리를 한데 모았습니다. 그들이 고심하는 것은 오직 하나. 당시 미군은 적의 레이더에만이라도 잡히지 않게 된다면 기습 공격을 해서 바다 전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즉 어떻게 하면 독일군에게 발각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적진에 침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랜 고심 끝에 전에는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발상을 이에 내놓게 되는데요. 바로 적군에게 들키지 않는 투명 전함을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아인슈타인이 통일장 이론, 유명하죠. 이거에 근거해서 투명 전함의 가능성을 어렴풋이 내비치게 됩니다. 그게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질 경우 그것이 물체 주변의 빛을 구부려서 해당 물체를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예측했는데요. 만약에 미 군함이 이러한 특수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다면 독일의 레이더가 감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물체의 투명성 원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니콜라 테슬라가 발명한 테슬라 코일인데요. 이 테슬라 코일은 저전압을 고전압으로 바꿀 수 있는 장치인데 이걸 사용하면 수백만 볼트의 전압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장 이론 그리고 테슬라 코일이 합쳐진다면 이건 투명 전함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 해군은 기꺼이 두 과학자 이론을 한데 응용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실험을 착수하게 되죠. 1943년 7월 말 미국 필라델피아의 해군 기지에서 극비리의 첫 실험이 강행됐습니다. 테스트로 사용될 배는 미 해군의 군함 USS 엘드리지호. 그날 이 필라델피아 해안가에 정박한 엘드리지호에는 수많은 선원 그리고 기술자들이 승선해 있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무려 1500볼트로 승합을 할 수 있는 발전기 2대, 그리고 자기장을 만드는 테슬라 코일 4개, 이 외에도 각종 전기기구가 배에 가득 실려 있었죠. 실험이 시작됩니다. 전류가 유입되면서 곧 어마어마한 자기장이 군함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푸르스름한 빛과 안개가 배 주위에 자욱해지면서 선박이 가려져 버렸는데요. 얼마 후 이 안개가 조금씩 걷히자 놀랍게도 눈앞에 있던 거대한 선박 엘드리지호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눈에서만 사라진 게 아니라 아예 레이더에 배가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이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이론이 그대로 실현된 셈이죠. 관계자들은 너무 놀라워하면서도 흡족했습니다. 조금 후에 발전기를 중지시키자 다시 군함도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고요. 이렇게 첫 실험이 완벽하게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육지로 돌아온 선원들이 메스꺼움을 호소하더니 구토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는 아예 얼이 빠져 있거나 쇼크를 받은 상태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이 고전압으로 인해 잠깐 배가 사라진 사이 이들 또한 영향을 받은 걸까요? 이렇게 선원들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실험을 계속했다간 예측하지 못할 더 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단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었던 미군은 실험을 중단하지 않았죠. 그들은 선원들을 모두 교체한 후 다시 한번 실험을 도전합니다. 약 3개월 후인 1943년 10월 28일 두 번째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5시 15분경 긴장감 속에 준비를 다 마친 엘드리지호가 필라델피아 해안에 준비되어 있었고요. 안에는 새로운 선원 181명이 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발전기가 가동이 되면서 지난번처럼 빛과 자기장이 일어났고 이내 예상했던 대로 선박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수면 위로 소용돌이가 일었고 그 홀이 남겨졌을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필라델피아 해안에서 그때 사라졌다가 다시 안개가 걷히면서 나타나야 할 함선이 돌연 이곳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버지니아주 노포크 부근에서 포착됩니다. 그리고 몇 분이 더 지나자 다시 실험 장소인 필라델피아 항구의 모습을 드러냈죠.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이게 말대로라면 순간이동이라는 일어났다는 건가요? 아니, 장장 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리를 몇 분 만에 왕복해버렸다?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과학자들은 입을 다무지 못했습니다. 배가 돌아왔고 바로 조사원들이 배로 투입이 됐죠. 그런데 그들이 내부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눈앞엔 끔찍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총 181명의 탑승자가 있었던 선내에는 이 중 120명이 흔적도 없이 실종된 것이었죠. 배는 썰렁했습니다. 그나마 나머지 40명은 발견되었지만 사망해 있었는데요. 이들은 방사능 노출 그리고 감전사로 인해 까만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생존자가 있었어요. 단 21명. 하지만 이들마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분열 증세와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렇듯 160여 명의 선원을 한순간에 잃게 된 실험. 그런데 무엇보다도 할 말을 잃게 만든 건 시신 몇 구가 함선의 구조물에 녹아서 융합되어 있는 이런 처참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건 그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끔찍한 상태인데요. 이제 전쟁의 승리는 뒷전입니다. 이렇게 무모한 실험을 더 이상은 진행할 수 없었죠. 미군은 이후 모든 사항을 극비에 붙였고요. 엘드리지호를 신속하게 보수해서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알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비밀 유지를 약속받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레인보우 프로젝트, 일명 필라델피아 실험은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죠. 아무리 미스테리라도. 워낙 미국이나 러시아, 독일이 이런 비밀 실험을 했다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는 토요 미스테리를 통해서 많이 접했는데요. 과연 이 필라델피아 실험 이야기가 사실일까 하는 의문이 강하게 생깁니다. 아니, 국가 비밀이라던 레인보우 프로젝트는 도대체 어쩌다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걸까요? 이후 13년 후인 1956년 필라델피아 실험은 아마추어 천문학자이자 공상과학을 좋아했던 모리스 K. 제섭이라는 사람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UFO 현상들에서 이 내용을 다뤘는데요. 그는 칼 앨런이라는 선원의 주장을 바탕으로 자신도 글을 썼다고 말합니다. 칼 앨런은 필라델피아 실험 당시 노포크 부근에서 엘드리지함이 나타났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근거로 이렇게 자신의 선원증을 제시하기도 했죠.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증언이 담긴 책, 그리고 선원증까지,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미군 측에서는 충분히 거슬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모리스 K 제섭은 1959년 돌연 차 안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인은 자살. 하지만 책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사람들은 어쩌면 그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은밀히 살해된 거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어쨌든 그의 사망과 함께 이 사건은 묻혀버리나 싶었지만 얼마 후 그 목격자였던 칼 앨런이 직접 그의 책에 주석을 덧붙이면서 세상에 퍼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실험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죠. 이후 1965년 또 한 번 미국의 작가 빈센트 가디스가 비밀 프로젝트와 관련한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요. 이후에는 내가 실제 필라델피아 실험 엘드리지호에 탑승했던 선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진까지 등장하면서 줄줄이 등장하는 증언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 믿지 못할 비극적인 실험은 존재했던 걸까요? 먼저 미국의 입장은 이런 실험을 했다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죠. 투명 전함? 순간이동? 이건 무슨 마법에 가까운 기술인데 이건 과거나 지금이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사실 많은 여론도 이 필라델피아 실험이 그저 음모론에 지나지 않는 허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무렵 전쟁 중이던 미 해군이 비밀리에 별의별 실험을 다 한 건 정황상 팩트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레인보우 프로젝트가 존재하긴 했었어. 하지만 이게 배를 사라지게 하려는 게 아니라 독일 해군이 발명한 자기 어뢰나 자기 귀뢰를 피하기 위한 실험이었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당시 선체를 커다란 케이블로 감싼 다음에 고압의 전기를 흘려보내서 자기 신호가 혼란이 되면 이게 독일의 어뢰를 빗나가게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 이론대로라면 전자석의 원리로 함선의 자기를 없애서 자기 기뢰에서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필라델피아 실험은 바로 이런 걸 증명하려던 프로젝트인데 여러 사람의 입을 거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불어났다는 주장이죠. 이에 더해서 함선에 설치한 자기 소거 전기선도 한몫했다고 알려집니다. 자기 소거란 쉽게 잔류자기를 단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당시에 함선의 이 자기 소거 작업을 위해 많은 일꾼이 고용이 되었는데 이들이 해군 관계자들이 투명화 작업이라는 말을 쓰니까 그걸 잘못 이해하고 이걸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와전이 됐고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 필라델피아 실험이 가짜라는 또 다른 증언도 있습니다. 이 엘드리지호, 이게 수백 킬로 떨어진 노포크에서 보았다는 목격담, 이건 그냥 부풀려진 거다. 왜냐면 1943년 노포크에서 이게 엘드리지호다라고 생각되었던 배는 당시 앵스톰호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앵스톰호에 자기 소거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배가 필라델피아를 출항해서 노포크에 갔다가 다시 필라델피아로 돌아오는데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헷갈렸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필라델피아에서 노포크까지는 6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대략 한나절 반 만에 이 거리를 왕복했다고 하는데 그 비결이 앵스톰호가 항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군이 이용하는 내륙의 특수수로를 통해서
항해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혀졌는데 어쨌든 이 앵스토머를 목격한 사람들이 과장된 소문을 지어낸 거라는 이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맨 처음에 말한 아인슈타인, 테슬라, 폰 노이만 이런 건 어디서 만들어진 이야기일까요? 이거 역시 그냥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음모론에 희성되었다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당시의 최고의 과학자들의 조합을 넣으니까 필라델피아 실험 존재에 엄청난 신빙성이 더해지는 건 말할 나위 없었거든요. 결정적인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 당시 실험에 사용되었던 이 엘드리지오의 항해 기록과 일치. 얘는 다른 함선들과 마찬가지로 마이크로필름에 보존되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1943년 이 배가 필라델피아에 들렀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용 자체도 신비롭지만 기록도 정확하지 않고 여러 가설과 소문이 무성했을 수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실험은 점점 그 설득력을 잃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 해도 이 스토리는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1984년 영화 필라델피아의 실험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바로 이 움직이는 사진, 필라델피아 실험을 짧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아주 미스테리한 내용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그저 추측과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의적인 입장이죠. 이제 필라델피아 실험은 터무니없는 음모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은 잔인한 역사를 지우기 위한 미군의 시나리오라고 믿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8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공항에서 델타 항공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던 찰스 팩은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1년간 장거리 연애를 해온 약혼자 안드레아와 좀 더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는 결국 직장과 거주지를 새로운 도시 LA로 옮기는 것을 아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LA 근처 산페르난도 밸리 지역에 있는 한 소규모 공항이 새롭게 개통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뷰 일정을 잡기 위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죠. 인터뷰 당일은 2008년 9월 12일이었습니다. 찰스는 LA행 비행기를 타고 면접지로 향했고요. 조금 긴장되기도 했지만 몇 번이고 이 면접 예행 연습을 해두었기 때문에 별다른 탈 없이 면접은 잘 마쳐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젠 주말 동안 LA에서 연인 안드레아와 좋은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는 공항 근처 기차역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 시각 한편 안드레아는 찰스가 탄 기차가 도착하기 30여 분 전쯤 그를 차로 픽업하기 위해 집을 떠나 운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목적지까지 약 5km 정도밖에 안 남았을 그 시각, 문득 들려오는 라디오의 긴급 뉴스에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찰스가 타고 있던 열차에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보도에 따르면 메트로링크 통근 열차가 200여 명의 승객과 3명의 승무원을 태운 채 예정대로 이 산페르난도 밸리를 통과해 달리고 있었는데 사고가 일어나서 화물 열차와 충돌했다는 것이었죠. 당시 열차 엔지니어가 문자 보내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멈춰야 할 곳에서 빨간불을 보지 못했고 결국 그대로 단일 트랙을 가로질러 들이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추후 조사 결과 그는 화물 열차와 부딪히기 22초 전까지 텍스트 문자를 전송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결국 이 충돌로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고 분명 사망자가 나올 텐데요. 당시 사고를 접한 안드레아는 안절부절하게 됐고 아니겠지.
이 불안감을 뒤로 한 채 빠르게 운전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조수석에 뒀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서 번호를 확인하는데 이럴 수가, 찰스였습니다. 안드레아는 순간 안도의 숨을 쉬었고 그가 살아있다라는 생각에 얼른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요. 여보세요? 수화기 반대편에서는 즈즈 하는 잡음이 들려옵니다. 안드레아는 여러 번 찰스의 이름을 불렀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통신이 약한가? 라고 짐작을 했고 그녀는 전화를 끊고는 바로 다시 찰스 번호로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런데 몇 번 울리던 통화는 곧장 음성 메일로만 연결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 찰스의 전화를 받은 것은 안드레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형, 동생, 그리고 찰스의 아들에게까지 9시간 동안 무려 35번에 걸쳐 찰스의 전화는 계속되었죠. 그런데 이 전화가 그저 낯선 잡음만 들려올 뿐이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화를 받은 가족들은, 그리고 안드레아는 혹시 그가 말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디선가 구조를 요청하면서 위치를 파악하게끔 계속 전화를 건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건 그가 살아있다는 거고 끝까지 희망을 저버릴 수 없었는데요. LA에서 발생한 열차 추돌 사건. 이후 수색 작업은 계속되었고 속속들이 부상자와 사망자 정보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찰스의 35번째 마지막 전화가 울린 지 1시간 후 찰스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아니겠지, 살아있겠지 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던 모두가 좌절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정황이 발견됩니다. 구조대원이 이 처참한 현장 속에서 찰스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그 상황으로 봐서 찰스는 사고 직후 즉사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휴대폰이 주변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위치 추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지난 9시간 동안 걸려온 그 전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찰스의 가족들은 당혹스러웠습니다. 분명 발신자도 그의 번호였는데요. 결국 현장 조사 마지막까지도 찰스의 전화기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 기이한 35번의 통화는 오늘날까지 미스테리로 남게 됩니다. 망자로부터의 전화, 이건 비단 찰스 주변인만 겪은 일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 미크, 전자음성 현상이라는, 즉 영어로 EVP라고 부르는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죽은 자의 음성을 녹음하고 또 연구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나 영혼과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스피리콤이라는 그 어떤 기계를 개발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던 1994년 그는 20년 전에 사망한 이 EVP 연구계의 선두자였던 콘스탄틴 라도베 영혼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게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Good morning, this is George Meek. 안녕하세요. 전 조지 미크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This is Konstantin Raudiver. George, my friend, at last we succeeded in contacting you. Jeanette is beside me, and she wants to give you all her love. This is Konstantin Raudiver. This is the first contact you get from us. 여기까지의 내용은 난 컨스탄틴 라도베다. 조지, 드디어 당신과 컨택하는 게 성공했다. 이건 우리로부터 받은 첫 번째 연락이다. 그러자 I suppose that you can hear me. I can hear you very well. 조지 미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Fine, so this is the beginning of a new story, a new chapter, George. You are a very good friend of ours, even if we haven't met.
we will continue this. This is the first bridge we succeeded to build to the States. 조지, 이건 새로운 문이 열리는 시작일 뿐이야. 우린 아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연락할 거고, 조지, 당신은 나의 좋은 친구야. Connected, and I must interrupt now. 20년 전에게 죽은 자에게 온 연락. 이 음성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면서도 섬뜩하게 들려오는데요. 이게 만약 평범한 사람의 경험담이었다면 에이, 주작이네 했을 수 있겠지만 조지 미크는 특수 암실 사진 촬영 기술을 개발해서 영혼의 실체를 규명하고 또 영혼과 육성으로 대화를 나누는 스피리콤을 제작한 것으로 지금도 나름 이쪽에서는 인정받고 또 구글을 통해서 쉽게 설치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쉽사리 이 영상은 그저 가짜라고만 하기에는 좀 수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그가 이쪽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망자와의 전화는 이런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믿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 역시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전화기를 개발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그의 회고록인 일기와 몇몇 관찰에는 이 마지막 장에 이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사후 1948년에 발간이 되었는데요. 영문판에서는 이상하게도 이 마지막 장이 삭제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에디슨이 상상했던 영혼 전화기? 이건 그의 짓궂은 장난으로 치부하기도 했죠. 하지만 회고록의 마지막 장이 프랑스에서 재출간되면서 영혼 전화기에 대한 에디슨의 연구 결과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 책에 따르면 그는 축음기의 소리를 증폭시킴으로써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발명 원리를 찾으려 했다고 전해집니다. 비록 그 꿈이 실현되기 전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아이디어를 이어받은 일부 연구원들은 오늘날까지도 그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소통하는 사례는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 2011년 쓰나미 그리고 대지진 참사 이후에 약 16,000여 명이 사망했는데요. 이후 북동부의 한 해안 도시에서 바람의 전화라고 하는 이 흰색 전화 부스를 통해 먼저 떠난 영혼들과 또 남은 이들이 슬픔을 서로 전달하고 위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전화부스는 천재지변이 발생하기 전 한 70세 정원사 이타루 사사키 씨에 의해 제작되었는데요. 그가 사촌의 죽음을 극복하려고 설치한 이 부스가 입소문을 타고 재난을 겪게 되면서 3년 만에 약 10,000명 이상의 방문자가 들렸다 갔다고 합니다. 사사키 씨는 이런 바람에 전화기가 이미 떠난 자들에게 정상적인 전화선으로 생각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평안을 바라는 자신의 음성이 바람에 운반되기를 바라며 만들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안쪽을 좀 살펴보면요. 전화선이 끊긴 구식 다이얼, 전화기, 그리고 노트, 펜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의식이 좀 비이상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전화를 통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들과 소통하고 또 언젠가 다시 볼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기운을 얻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죽은 자, 망자에게 걸려온 전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과연 그 소통이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요? 보통 죽은 이와 전화통화가 연결되었을 때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발신자 표시가 제한되어서 번호가 없이 걸려오기도 하고요. 이내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들릴 듯 말 듯한 음성, 그리고 회선 상태도 좋지 않은 듯 신호가 잘 끊겨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데요. 듣는 이에 따라 오늘 주제는 다소 공포스러울 수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론 생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처절한 마지막 인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공포를 넘어 아련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대구에서 북쪽으로 올라와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과 동명변 사이를 잇고 있는 약 1km 정도 되는 다부터널이 있습니다. 작년 2019년 2월 12일 오전 10시 40분경에 이곳에서는 무려 차량 9대가 연속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대형 추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죠. 그래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약 3시간 정도 일대가 크게 정체되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 소식을 뉴스로 들은 사람들은 너무 놀라면서 운전자들이 어떻게 사망자가 있진 않은지 부상 여부를 걱정했는데요. 이 중에 유독 별로 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근처에 살고 있던 이 지역 주민들이었는데, 그들은 사실 지난 수십 년간 다부터널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들에 점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부터널의 사고 기록을 좀 볼까요? 같은 해인 2019년 5월 자동차 5대가 충돌해서 총 12명의 부상자를 낸 사고가 있었고요. 2018년엔 6중 추돌, 2017년도에는 3중 추돌과 13중 추돌, 2016년에도 7중 추돌, 2015년에는 15대의 자동차가 연속으로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더 과거로 가서 2007년에는요. 달리고 있던 스타렉스가 앞에 있던 포터트럭을 들이받아서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월에는 달리던 버스에 갑자기 불이 붙은 기록도 고스란히 뉴스를 통해서 남아있었죠. 여러분이 다부터널을 검색어에 넣으시잖아요. 그럼 유독 여기서 추돌 사고가 정말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게 확연히 보이실 텐데요. 2016년 통계에 따르면 경북에 있는 터널 중 교통 발생률 2위를 차지하면서 3년간 무려 15건의 사고, 6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다부터널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평소보다 정체가 극심한 연휴 때, 이때가 되면 다부터널의 사고 소식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공포터널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고요.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죠. 한국도로공사가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현장을 꼼꼼하게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도로공사가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몇 가지 사항들을 발표하게 돼요. 먼저 이 다부터널이 산 중턱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경사를 올라가면서 급격하게 속도를 늦추다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이었죠. 근데 여러분, 오르막에서 사고가 난다? 근데 그렇다면 이게 비슷한 경사도를 가진 다른 터널에서도 사고가 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다부터널과 비슷한 경사를 가진 다른 터널에서는 다발적인 사고를 보기는 어려웠죠. 그렇다면 추정되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터널에 설치되어 있는 이 유도등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시야 확보가 힘들어져서 사고가 빈번히 난다라는 의견인데요. 그래서 도로공사 측이 터널 전등을 모두 밝은 LED로 바꾸고 내부를 한층 좀 밝게 개선을 했는데 이마저도 사고 수를 드라마틱하게 줄이진 못합니다.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수많은 추측이 제기됐지만 매년 5건에서 10건이 넘는 추돌 사고에 정체까지 막 여기 심하거든요. 그 와중에도 여전히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부터널에서 있던 사고들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이게 터널에 유독 진입을 하게 되면 경사와는 관계없이 갑작스럽게 막 정체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다른 차들도 급하게 속력을 줄이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기도 하고 또는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이게 연속 충돌 사고가 일어나는, 이게 약간 1년에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됐던 겁니다. 그래서 도로공사가 이거구나 싶어서 다부터널 내에 제한 속도를 더 낮춰요. 그리고 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사람들을 카메라로 추적해서 벌금을 더 매기게 되죠. 이런 대책을 세웠지만 사고는 쉽사리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혹시 이 터널에 어떤 원혼이 있어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게 아니냐라면서 뭔가 초월적인 힘에 관련된 주장이 나왔는데요. 심지어 한 운전자가 사고가 나기 직전 갑작스럽게 터널 안에 안개가 들여졌고 앞을 거의 보지 못한 채 사고를 내고 말았다라는 후기 글이 올라오면서 의심은 거세집니다. 뿐만 아니라요. 또 다른 운전자는 앞차가 급하게 속력을 낮추는 바람에 자기도 충돌을 피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웬일인지 자동차가 말을 듣지 않았고 그대로 그냥 앞차 들이받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년 전부터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부 터널이 가진 역사적인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터널을 이루고 있는 이 지역이 6.25 전쟁 때 남한군과 북한군의 격전지 중에 한 곳이었고 그 전투에서 희생당한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만든 묘역이 이 다부 터널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과연 사실일까요? 70여 년 전입니다. 다부터널 부근에서는 다부동 전투라는 아주 유명한 전쟁이 있었죠. 1950년대 한국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그 전투 중에 하나로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7월 20일 한참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을 그때 북한군은 8월 15일까지 반드시 남쪽에 있는 부산을 점령하라는 김일성의 명령을 받아서 초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부산으로 향해요. 그런데 그 전에 이 경부도로를 따라서 대구를 먼저 점령한 후에 동해안 쪽을 따라 포항에서 경주 방향으로 최종 부산을 차지할 목표를 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대구 지역을 지키고 있던 남한군은 총 3개의 사단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북한군이 북쪽에서 물려오는데 이걸 다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군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얼마 후에 결국 대구에서는 남과 북이 치열하게 접전을 펼쳤고요. 남한이 몇 차례 북한군을 격퇴시키면서 선방하긴 했지만 결국 수혜당하지 못하고 대구 용기동에서 위천이라는 지역까지 후퇴를 하게 됩니다. 북한군은 신이 났어요. 이 기세를 몰아서 쭉 남쪽으로 부산까지 진격하려고 했는데요. 용기동을 점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다부동에 다다른 북한군이 남한군과 전투를 시작하려던 바로 그때 이때 미군 사령부가 북한의 집단 융단 폭격을 가능했고요. 이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북한이 대구 남단으로 이동하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분위기를 몰아서 남한군과 미국군은 합세를 했어요. 그리고 북한에 계속 공격을 해서 격퇴를 했고요. 결국 다부동 전투는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북한의 기세는 한풀 꺾이는 듯 했죠. 그런데 이런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전투가 끝나고 도시를 보니까 남한군의 인명피해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고 합니다. 신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크게 훼손된 군인들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고 또 주변에는 이 죽음을 슬퍼하는 많은 이들의 곡소리가 다부동을 가득 메우게 되는데 마을 주민들이 시신들을 다 모아서 근처에 묘역을 만들었고 그걸로 이제 넋을 기리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묘역이 지금의 다부터널 위에 위치한 산이었던 거죠. 다부동 전투, 이건 미군이 이제 참전을 하기 전에 북한이 사실 빠르게 남한을 집어삼키려고 하던 그 시점을 철저하게 무너뜨렸고 동시에 미국과 유엔군이 한국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벌어준 굉장히 중요한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잔혹하게 사망한 군사들, 민간인들까지 어쩌면 그들의 억울한 영혼이 아직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부터널 귀신에 대한 괴담은 전해졌고 하지만 여러분 알고 보면 이 다부터널 괴담이라는 건 한반도 역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거죠. 만약 다부터널 전투 중에 정말 사망한 병사들의 원혼이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영혼을 달래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다부 터널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런 귀신 관련된 괴담뿐만은 아닙니다. 터널 내 사고와 관련해 훈훈한 후일담도 있었죠. 2016년 1월입니다. 터널 안에서 또 차량 8대가 연속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부상자까지 발생합니다. 사고 당일은 신종 연휴의 이틀째였는데 사람들이 해맞이 보러 간다, 나들이 간다 하면서 인파가 몰리니까 정체가 심해졌고요. 그 와중에 부상자를 이송하고자 구급차가 출동하는데 딱 보니까 터널 안은 차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구급차의 사이렌이 울려 퍼지자마자 터널 안에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급차가 뒤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운전자들이 다 차를 양쪽으로 붙여서 길을 터주었고요. 이 덕분에 환자를 신속히 이송할 수 있게 되었죠. 참, 다부터널 관련돼서는 귀신과 관련된 괴담만 있어서 좀 안타까웠는데 이런 훈훈한 미담도 가끔 들려온다는 건 좀 웃음을 짓게 하네요. 1995년 10월 달에 개통한 이래 정말 많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던 다부터널. 한 무당은요, 이 터널 위에 지어져 있는 묘역에서 죽은 전쟁 군인들이 자동차의 시끄러운 소리에 쉬지 못해 화가 나서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 또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워야 했던 그 군인들의 원혼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또는 정말 여러 가지 우연에 의해 유독 사고가 많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귀신과는 상관없이요. 이유와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다부터널, 괴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군인들의 희생을, 그리고 민간인의 희생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연휴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고향이나 또 부모님을 방문하는 게 조금 제한되긴 하지만 혹시 여러분이 다부터널을 지나가신다면 오늘 스토리가 여러분께 한 번 더 마음에 와닿았으면 합니다. 운전도 조심하시고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10년 미국 맨해튼은 지금처럼 바쁘고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활기가 가득했죠. 특히나 이 지역에는 25살의 고운 아가씨 도로시 아놀드가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향수 수입업자로 일을 하면서 굉장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는데 도로시는 그 집안의 가장 큰 딸이자 곧 상속녀였던 거죠. 그녀는 당시 브린모어라는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기도 하면서 모든 여성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상속녀 도로시의 꿈은 작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이걸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는데요. 1900년대 초반 아무리 미국이라도 부모는 그녀가 그저 부잣집에 시집가서 여유로운 삶을 살길 바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녀는 꿈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도로시는 본격적으로 글 쓰는 일에 매진했고 1910년 봄 맥클로어 잡지에 직접 쓴 단편소설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 떨리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소설을 읽어본 잡지사는 아쉽게도 원고를 거절했는데요. 그래 처음이니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 다시 한번 자신이 쓴 글을 맥클로사에 제출해 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녀에게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의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크게 낙담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동안 작가라는 꿈을 꾸면서 가족들의 비웃음을 받아왔고 이로 인해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상심의 날을 보내고 1910년 12월 12일입니다. 도로시는 그날 아침 여동생 머저리가 여는 생일 파티에 입고 갈 드레스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막 사러 나가려던 참이었죠. 이때 어머니가 자신도 함께 생일 파티에 입을 드레스를 사러 가는 게 어떠냐고 물었지만 도로시는 어머니가 몸 상태도 좋지 않았고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혼자 다녀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오전 11시 집을 나서게 되는데요. 당시 이 젊은 상속녀는 청색 코트에 치마, 그리고 멋진 장식이 들러진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팔에는 추위를 감싸기 위한 두꺼운 머프가 들려 있었는데 이 정도면 사실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줄 수도 있는 깔끔하고 귀티나는 복장이었죠. 그녀가 당시에 가지고 있던 현금은 약 25달러 정도, 이걸 요즘으로 치자면 대략 700달러, 한화 85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옷을 사기 위해 거리를 걷던 도로시는 자신의 집이었던 79번가를 벗어나 5번가와 27번가 모퉁이에 있는 한 상점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초콜릿을 구매한 뒤에 그것을 머프에 챙겨놓고 밖으로 나왔죠. 이어서 발걸음이 향한 곳은 한 서점이었는데요. 천천히 책을 둘러보던 도로시는 꽤 재밌어 보이는 수필 한 권을 구입합니다. 이렇게 쇼핑을 즐기는 표정이 마냥 즐거워 보였는데요. 물론 그날따라 날씨가 춥고 바닥이 미끄러워서 걸음이 좀 느렸지만 전혀 힘든 날은 아니었습니다. 서점 문을 열고 나온 도로시는 마침 거리에서 친구 글래디스 킹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글래디스는 여동생 마저리의 생일 파티에 함께 초대된 친구 중에 한 명이었는데 두 사람은 길에서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다가오는 파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도로시는 이 대화가 끝난 후에 자신은 여기 센트럴 공원을 산책하다가 집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고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이때가 오후 2시가 조금 안 됐을 무렵입니다. 그런데 이날 도로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딸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가족에게 말도 하지 않고 늦게 귀가한 적이 없었는데요. 시간이 점점 갈수록 가족들의 불안감은 커지게 됩니다. 이윽고 캄캄한 밤이 되었고 도로시의 부모는 일단 전화기를 들고 평소 딸과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여럿에게 전화를 걸어봤죠. 도로시랑 지금 같이 있는지 아니면 딸이 있을 만한 곳을 아는지 질문을 던졌지만 그 어떤 누구도 행방을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분명 무언가가 잘못된 것 같다는 불길함을 느꼈죠. 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족이 애가 탔지만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합니다. 실종 신고로 인해서 괜히 시끄러워지는 것도 싫었고 혹여 이런 스캔들이 자신의 사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대신 그는 자신이 잘 알고 지내는 친구이자 변호사인 존 키스에게 연락을 취해봅니다. 그가 일단 도로시 가족의 집에 도착을 했고 혹시 그녀가 자발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닌가를 의심하게 되면서 집 내부를 살펴봤는데요. 도로시 방에는 그녀가 당일 입고 나간 옷을 빼고는 모든 소지품이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소정의 돈은 가지고 나갔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값비싼 물품이나 보석은 그대로였어요. 그렇다면 혹시 납치나 습격을 당한 건 아닐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집안을 둘러보던 변호사는 조금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합니다. 그가 벽난로를 뒤적거리다가 찾아낸 타버린 종이 몇 개. 그가 젤을 털어서 안에 내용을 끼워 맞춰 보니까 한 개는 유럽으로 가는 유람선 안내서였고요. 또 하나는 매클로 잡지사에서 그녀의 글을 거절했던 편지였습니다. 이때 머리에 번뜩 뭔가 스쳐 지나갑니다. 존은 혹시 도로시가 잡지사가 거절을 한 것으로 인해서 심하게 낙담했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훌쩍 떠나버린 건 아닐까 추리하게 됐는데요. 가족과 변호사는 이후에 선착장으로 달려가서 그곳에 일하는 직원들을 일일이 탐문하면서 청색 코트에 모자를 쓴 여인을 봤냐고 물었지만 그런 여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그녀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었죠. 그래서 가족은 근방의 병원, 교도소, 그리고 영안실까지 찾아갔지만 그녀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경찰을 부르길 거부한 상황에서 사라져버린 상속녀를 찾는 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가족들에게 핑거턴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사립탐정기관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곧 이 핑거턴 소속의 전문 형사들이 총동원이 되었고 도로시를 찾는데 혈안이 됩니다. 그들은 그 실종 무렵 유럽으로 향했던 모든 배의 승객 리스트를 확인했고요. 그 한 명 한 명 중에 도로시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허당이었죠. 동시에 수사관들은요, 근방의 도시를 뒤지면서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역시 실종된 여성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도대체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맨하탄 도시, 이 복잡한 도시 한가운데서 갑자기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걸까요? 그런데 만약 이게 자발적인 실종이 아니라면 형사들은 도로시의 주변 인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도로시의 남자친구였던 42살의 조지 그리스콤에게 주목하게 되죠. 사실 도로시의 가족은 평소 딸 도로시의 연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딸이 사라지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혹여 이 조지가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건 아닐까? 그러면서 마음이 급해지면서 막 찾아갔죠. 그리고 추궁을 합니다. 근데 남자친구는 실종에 대해서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은 사건 한 달 전이었던 11월 초에 마지막으로 만난 게 확인되었고, 그 사이에 이 두 사람 사이에 사이가 틀어졌다 또는 서로를 해할 것 같다라는 어떤 이상한 징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자친구 조지 그리스콤이 가족에게 흥미로운 것을 꺼내게 됩니다. 그건 실종 전 도로시가 남자친구에게 보냈던 편지였는데요. 아내는 잡지사에서 2번의 거절을 당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잘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이걸 내밀면서 사실 도로시가 슬픔을 못 이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새로운 가설을 내놓게 된 거죠. 여러 가지 가설 속에 약 6주 동안이나 상속녀를 찾기 위한 은밀한 움직임이 계속되었지만 일말의 단서 하나 건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립수사관들은 조사를 포기했고 도로시가 사라진 지 꽤 시간이 지난 1911년 1월 중순에 되어서야 아놀드 부부는 공식적으로 딸의 실종을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이미 한 달이나 지난 사건,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요? 맨하탄 부호의 상속녀, 경찰은 신속하게 사건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시간도 지났고 별다른 단서도 이미 못 찾은 상황에서 수사는 결코 순탄할 리 없었죠. 그러면서 차라리 이걸 공개 수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자라는 목소리가 경찰 내부에서 높아집니다. 사실 도로시 부모님은 썩 내키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사실상 딸을 찾을 만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1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딸의 실종을 대중에게 알리면서 보상금 $1,000를 내걸게 됩니다. 이 돈을 현 시점에 한화로 계산하면 대략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제 도로시의 얼굴은 도시 곳곳에 포스터로 붙었고 신문에 광고로도 게재되었습니다. 이후에 경찰은 수천 건의 제보를 받게 됩니다. 내가 도로시를 봤다.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는 제보는 거의 모두 거짓이거나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들어온 편지 한 통. 우리는 당신의 딸 도로시를 데리고 있다. 수일 안에 현금을 준비해서 지정된 곳에 두어라. 그래야만 당신의 딸이 살아 돌아갈 수 있다. 납치를 암시하는 이 편지에 가족은 발칵 뒤집혔고 경찰의 수세를
의뢰하게 되는데 이 또한 사실 이 집이 부유한 집이다 보니까 돈을 노린 사기극으로 판명됩니다. 몇 달간의 수사, 수많은 제보, 하지만 어떠한 의미 있는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도로시가 친구와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고 이후 헤어진 오후 2시, 이때 시점을 마지막으로 그녀를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녀는 대낮에 맨하탄 거리 한가운데서 증발해버린 겁니다. 만약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면 분명 그 전에 징후를 보였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디선가 시신이라도 발견되는 게 맞을 텐데요. 그냥 정말 증발하듯이 사라져버린 도로시의 행방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많은 의문을 남겼고 얘 실종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가설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부모는 결국 사랑하는 딸을 찾지 못한 채 숨을 거두게 됩니다. 100년이 지난 이 시점, 이제 도로시를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가족이 느꼈을 상실감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이런 스토리를 통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